충북교육도서관과 CJB가 함께하는 2024 미디어와 함께하는 교육가족 북콘서트 참여하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저는 오늘 사회를 맡은 CJB 박은선 PD입니다. 네, 오늘 북콘서트 강사를 소개해드릴 시간입니다. 여러분들께서도 이미 다들 아시겠지만 이분은 서울대학교 기계공학과를 졸업하시고 미국 UCLA 연구원 그리고 삼성전자 수석 연구원을 거쳐서 누리호 그리고 우리나라 국산 발사체 엔진 개발에 기여를 하신 분입니다. 지난해 판타레이라는 책을 쓰셨는데요. 이 책이 과학 서적에 있어서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했다, 이런 평가를 받고 있는 분입니다. 2024년 대한민국 독서 캠페인 리딩 코리아 선정도서 11권 가운데 한 권입니다. 조선이 만난 아인슈타인 저자이신 민태기 박사님을 큰 박수로 소개합니다. 안녕하세요, 민태기입니다. 저에게는 굉장히 영광스러운 자리고요. 이렇게 사실은 한 해 많은 도서가 나오는데 이렇게 영광스러운 이 자리에 선택됐다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저의 가문의 영광인데요. 제가 이 책을 쓰게 된 몇 가지 좀 계기가 있습니다. 여기 이제 아이들도 많이 와 있고 저희 어르신들도 많이 계신데 과연 우리나라에서 서로 소통할 수 있는 역사적인 이야기가 뭐가 있을까? 우리가 언제까지 계속 세종대왕 이야기만 해야 되는가? 지금 우리나라가 1945년에 해방됐을 때 우리나라가 전 세계에서 가장 극빈국이었는데 어떻게 수십 년 만에 세계 10위의 경제대국이 됐을까? 그러면 앞으로 우리 아이들에게 우리는 무엇을 물려줘야 되는가라는 생각을 한다면 우리 현대, 근대 과학사를 모르고서야, 그 과학기술이 우리나라에 어떻게 정착이 됐는지를 모르고서야 어떻게 우리가 후속 세대에게 자랑스럽게 이 나라가 앞으로 어떻게 성장할 것이라는 비전을 보여줄 수 있을까? 그게 이 책을 쓰게 된 가장 큰 계기가 되겠습니다. 첫 번째 인물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서재필, 독립신문, 독립협회, 그 정도는 우리가 알고 있죠. 그런데 이 인물은 굉장히 복합적입니다. 일단 여기에 나오는 생년월일 1864년을 먼저 기억해 주십시오. 자, 이 사진은, 왼쪽에 있는 사진은 서재필이 1895년 자신의 부인과 같이 함께 찍은 사진이에요. 그런데 부인이 미국인이죠. 1864년생인 서재필은 1884년에 갑신정변을 일으켰다가 실패합니다. 그래서 온 가족이 자살하거나 참형을 당하고 자신의 부인은 독약을 먹고 자살합니다. 그 옆에서 2살 난 아이가 죽은 채로 발견돼요. 그렇게 온 가족을 잃고 서재필은 혼자 미국으로 떠나죠. 미국에 도착한 서재필은 미국에 있는 한국인, 조선인은 자기밖에 없다는 걸 깨닫습니다. 그리고 스스로 막노동을 하면서 영어 사전을 만들고 의대에 들어갑니다. 지금도 의대 들어가기 힘들 텐데 미국에서 의대에 들어가요. 그리고 의사가 됩니다. 그리고 결혼한 게 이 부인이죠. 이 부인의 아버지, 그러니까 서재필의 장인은 미국 대통령 뷰캐넌 대통령의 사촌 동생이었어요. 그리고 이 두 사람의 결혼은 워싱턴 포스트에 나올 정도로 굉장히 유명한 결혼이었습니다. 왼쪽이 서재필 부부고 오른쪽이 퀴리 부부인데 똑같죠, 사진이. 저게 뭘까? 1895년은 인류가 최초로 자전거가 붐이 일어났다는 해입니다. 그전까지는 자전거가 저렇게 일반화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서구에서 가장 유명했던 퀴리 부부가 저렇게 타고 다녔던 것은 저 자전거가 굉장히 신문물이었다는 걸 말해주는 것이죠. 그리고 사진기 찍었다는 거. 야외에서 이렇게 사진기 찍는 것도 굉장히 힘든 일이었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어떻게 보면 지금으로 치면 무슨 전기자동차를 타고 다니면서 자신의 SNS에 자신의 사진을 올리는 듯한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죠. 자, 이 부인이 되게 명망가 집안의 부인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 당시에 한국에 오는 것을 고민하게 됩니다. 문제가 뭐냐면은 서재필은 이미 한 번 정변을 일으켰기 때문에 한국에 오는 걸 되게 꺼릴 수밖에 없었지만 한국 정부가 초청을 했겠죠. 그런데 이 부인은 조선이란 나라가 어디에 붙었는지도 모르고요. 한 번도 가본 적도 없는 나라예요. 워싱턴에 살고 있던 이들 부부가 대륙 횡단 열차를 타고 캘리포니아 샌프란시스코에서 배를 타고 하와이를 거쳐서 일본 요코하마에 도착한 다음에 다시 배를 갈아타고 제물포에 도착합니다. 그게 1895년 12월 25일이었어요. 그리고 불과 2주일 뒤에 서재필은 대중강연을 합니다. 대중강연을 합니다. 그만큼 미리 준비했다는 이야기가 되고요.
그리고 대중연설을 할 때 국기에 대한 경례를 가르칩니다. 그게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국기에 대한 경례가 했던 기록입니다. 1896년 1월 달이었습니다. 그리고 1896년 4월 달에 독립신문이 창간됩니다. 이것을 왜 창간했느냐 한번 보시죠. 우리 신문이 한문을 안 쓰고 다만 국문으로만 쓰는 것은 상하 귀천이 다 보게 합니다. 또 국문을 이렇게 귀절을 떼어 쓴 적 아무라도 이 신문을 보기가 쉽고 신문 속에 있는 말을 자세히 알아보게 합니다. 뭐냐면은 1884년 갑신정비 실패한 이유는 백성들이 깨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20년 동안 자기가 20살이 되었을 때 이 정변이 실패했다는 것은 자기가 너무 어렸고 사람들이 얼마나 알고 있는지조차 몰랐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신문을 만든 까닭은 여기 썼잖아요. 사람들을 깨쳐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한글을 사용하고 띄어쓰기를 사용한 겁니다. 이렇게 하면서 독립신문, 독립협회가 탄생을 합니다. 자, 이렇게 독립협회가 탄생했을 때 이 사람들은 그 다음에 대중강연운동을 시작합니다. 그때 대중토론회도 만들어지고요. 그렇게 등장한 인물이 이승만입니다. 이승만은 자신의 친구였던 주시경 이런 사람들과 같이 독립협회를 하면서 대중강연 또는 대중집회를 하면서 우리나라의 민주주의가 무엇인지를 가르치는 일을 시작합니다. 그런데 서재필의 강연이 계속 과격해집니다. 어느 날 서재필은 이런 말을 하게 됩니다. 개인의 권리를 위해서는 임금이나 군주를 죽여도 좋다. 이거는 그냥 혁명이죠, 혁명. 그래서 그 사건 이후에 서재필은 자의반 타의반으로 미국으로 다시 쫓겨갑니다. 그렇지만 남아있는 이 사람들이 그 이주의를 계속 이어가서 독립협회 활동이 계속 융성했는데 1898년 여름에는 우리나라 서울 전역에 만민공동회가 열리면서 국회 의회 설치를 요구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 식으로 우리나라에도 입헌 군주주가 갈 수 있는 거의 마지막 단계까지 갔습니다. 하지만 고종의 탄압으로 이 운동은 실패하고 지도자들은 이렇게 다 옥중에 들어갑니다. 이렇게 독립협회 사건이 실패로 달하면서 결국 우리나라는 근대화에 실패하고 우리가 알다시피 일본의 식민지가 됩니다. 그날은 1910년 8월 29일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경술국체의 날입니다. 그러면 궁금한 것은 그 하루 전날 대한제국이라는 이름을 마지막에 썼던 1910년 8월 28일은 우리나라 신문에 어떤 기사가 실렸을까? 이런 사설이 실립니다. 우리의 학술사상은 예끝만 지킬 줄 안다고, 그리고 하루 종일 외우기만 한다는 거죠. 유교 경전을 외우기만 했잖아요. 이렇게 되니까 우리가 식민지가 된 거라고 말을 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원하는 나라는 무엇인가? 일국 내의 사람이라 하여금 한 사람이라도 교육을 받지 아니한 자가 없고 한 사람이라도 학문을 알지 못하는 자 없어서 초야에 묻힌 사람이라도 다 나라를 위하여 외국을 방어할 줄 알며 시정의 소민이라도 모다 국가의 정치를 알아서 중인의 의론을 이하여 정치를 하고 대의민주 정치, 조야의 공론을 취하여 법령을 발표하여 법치주의, 전국의 인중이 나라로 더불어 일체가 되어 강토에 가득한 자가 모두 인재를 이루나니라. 교육이 중요하다. 옛적에는 민족을 이런 방법으로 계도했으니 지금 열강국의 교육이 무엇이 다르려? 하루 전날까지 지식인들은 잠시도 쉬지 않았습니다. 그 전날까지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이 대한매일신보가 말하고 주고 있는 것이죠. 불행히도 그 다음 날부터는 이 대안이 없어지고 매일신보가 되고요. 매일신보는 총독부 기관지가 됩니다. 그렇지만 그 기관지에 계속 지식인들은 자신의 이야기를 싣기 시작합니다. 이광수의 무정이라는 소설이 있는데요. 그게 대한매일신부에 연재됐던 소설입니다. 우리가 국어 시간에는 그냥 한국 최초의 장편 소설로 알고 있지만 사실은 그 내용이 과학에 대한 내용입니다. 자, 교육을 해야 된다고 우리가 대한제국 마지막 날에 그렇게 외쳤던 그 교육의 실체가 무엇인가 한번 보시죠. 과학하고 형식은 부르짖었다. 조선 사람에게 무엇보다 과학을 주어야겠어요. 우리가 서양 열강에 뒤처진 이유는 우리가 과학기술이 뒤처졌기 때문이죠. 그는 명백합니다. 따라서 우리가 가르쳐야 될 것은 과학이라는 게 이미 이때 나와요. 그러나 듣는 사람 중에 생물학의 뜻을 아는 자가 없었다. 모른다는 것이죠. 과학을 해야 되겠다는 이야기를 하는데 과학이 무엇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생물학이 무엇인지도 모르면서 신문명을 건설하겠다고 자담하는 그네의 신세도 불쌍하고 그네를 믿는 이 시대도 불쌍하다. 그게 이광수가 하는 말입니다. 우리 다 동의하죠. 과학기술이 처졌기 때문에 우리가 식민지가 됐죠. 그런데 우리 중에 과학을 배운 사람이 있냐 이거지. 아무도 안 배웠잖아요. 서재필은 미국으로 가서 이제 한국을 잊고 행복하게 살려고 합니다. 그런데
1919년 3.1 운동이 일어나죠.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3.1 운동은 워낙 거대한 운동입니다. 이분이 서재필이 필라델피아에 미주에 살고 있는 한인들을 이렇게 다 모읍니다. 필라델피아에 이 정도 모였으면 미국에 있는 한국 사람들은 다 모인 거예요. 대륙 횡단 열차를 타야 되잖아요. 사람들이 모이려면. 필라델피아면 동부고요. 샌프란시스코 가려고 해도 한참 걸려요. 이 사람들이 막노동을 하면서 그 다음 역까지 가고 그 다음 역까지 가서 다시 막노동에 그 다음 역까지 갔어요. 3.1 운동이 일어나는 날 안창호가 전보를 받습니다. 상해에서 전보를 받고 그것들이 미국 전역에 다 알려집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다 모였던 거고, 그때는 망명한 서재필과 다시 따라서 미국에서 유학을 갔던 이승만이 다시 모여가지고 이렇게 태극기를 흔들면서 필라델피아에 모입니다. 그 이유는 필라델피아가 미국 독립선언서가 발표된 곳입니다. 1776년 7월 14일이 미국 독립기념일인데 그게 필라델피아에서 독립선언서 발표한 날이에요. 똑같이 우리도 1919년 이때 우리도 여기서 독립선언서를 발표하자는 거죠. 그런 식으로 이 사람들은 절대로 한국을 잊지 않았죠. 자, 그러면 이렇게 사람들이 모일 수 있게 도와줬던 사람, 황진남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황진남이라는 분은 되게 복합적인 인물인데요. 1897년에 함흥에서 태어났습니다. 근데 아버지가 하와이 이주 노동자로 미국에 가서 사탕수수밭에 아버지가 일할 때 하와이에서 컸던 것이죠. 어린 시절을 보내서 어떻게 보면 네이티브 스피커로 컸을 수도 있습니다. 황진남이 1919년은 어떤 신분이었냐? 캘리포니아 주립대 버클리 대학의 학생이었습니다. 지금도 버클리 대학은 세계 6위권이에요. 지난 100년간 노벨상 수상자만 수십 명이 나왔던 명문학교입니다. 거기에 갔어요. 거기에 들어갔던 이유는 이 친구가 공부도 잘했기도 했지만 아버지가 돈을 많이 벌었습니다. 조금 뒤에 나오겠지만 이 황진남의 아버지와 그 캘리포니아에 있는 한인들은 쌀농사를 해서 거부가 되었어요. 자, 그렇게 하면 잘 살 수 있잖아요. 그런데 황진남은 3.1 운동이 일어났던 이야기를 듣고 학교를 자퇴합니다. 그리고 미국 전역을 돌아다니면서 아까 그 사람들이 모일 수 있게 전단지를 뿌리고 그렇게 해서 필라델피아에 사람들이 모일 수 있는데 큰 일조를 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 황진남, 피 끊는 젊은이를 잘 유심히 봤던 안창호 선생이 황진남을 데리고 상하이로 갑니다. 모였던 면모를 보시면 우리나라 역사의 단어 여운형, 김구, 신익희, 손정도 목사 이런 분들이 다 모였습니다. 여기에 22살에 저 피 끊는 전미가 들어갑니다. 그만큼 3.1 운동이라는 것은 수많은 사람들의 인생을 다 바꿔놨던 것이죠. 미주 한인들은 굉장히 큰 돈을 벌게 되는데 그게 벼농사의 성공이었습니다. 1910년대에 성공을 하죠. 우리나라 사람들이 그걸 잘하잖아요. 이 사람들은 한국에서 너무 가난했기 때문에 하와이의 사탕수수밭에 일을 했지만 캘리포니아에서 벼농사가 가능하다는지 밝혀진 이상은 그냥 백만장자들이 다 한인들이 탄생을 합니다. 자, 그러면 미국에서 그렇게 어렵게 커서 미국에서 성공을 했으면 저택을 짓고 편하게 살 수 있었겠죠. 이 사람들이 뭘 했느냐? 비행기를 삽니다. 1903년 라이트 형제가 비행기를 띄운 후에 처음으로 비행기가 무기로 쓰인 것은 1914년 1차 대전이었어요. 불과 몇 년 뒤에 미주 한인들은 자신의 전 재산을 털어서 비행기 한 대가 아니고 비행 대대를 만듭니다. 여기서 비행사 훈련소로 만들고요. 안창호의 지시로 황진남이 여기 가서 비행기 기종을 다 골라요. 그만큼 백만장자들이 있었던 거죠. 물어봅니다. 왜? 미국 가서 그렇게 어렵게 돈 번 돈을 갖다 여기에 다 쏟아붓느냐? 부끄럽지 않기 위해서. 미국에서 아이들을 키우면 거기서 난 아이들이 물어보겠죠. 아버지의 나라는 어디입니까? 그 나라는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이분들의 조상들이 뭔가 잘못된 과학기술에 뒤처졌기 때문에 우리가 뺏겼잖아요. 그러면 자식을 키우는 아버지의 입장에서는 다시는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아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죠. 모든 재산을 바칩니다. 이게 상해 임시정부가 그냥 종이 쪼가리 하나 있는 정부가 아닙니다. 군대를 가지고 있었다는 증거입니다. 이렇게 생생하게 기록에 남아있는 것이죠. 이때쯤 아인슈타인이라는 사람의 존재가 우리나라에 알려지기 시작합니다. 자, 나라 잃고 떠도는 유태인, 식민지의 조선인들은 유태인에 대해서 동질감을 느낍니다. 똑같이 나라 잃고 떠도는. 그래서 항상 그 사람들이 무엇을 하는지를 일거수일투족을 보고 있었던 것이죠. 어느 날 유태인이 팔레스타인에 대학을 세운다는 이야기가 들립니다. 자, 이스라엘이 건국된 것은 한참 뒤의 일이죠. 1948년의 일인데 어떻게 20년대에 없던 나라에 대학을 세울까? 사람들은 궁금해합니다. 예수가 탄생하는 팔레스타인에 유태인의 대학이 세워졌는데 그 앞잡이로 나선 사람이 두 명인데 한 사람은 서서는 스위스입니다.
스위스 국적을 두고 상대성 원리의 학설을 창도하고 독일 베를린 대학의 교편을 잡고 있는 아인슈타인 박사요. 아니 도대체 상대성 이론이라는 게 얼마나 대단하길래 없던 나라에 대학을 세우지? 아인슈타인이 무슨 사람이길래 없던 나라의 대학을 자기가 2000년 전에 쫓겨났던 그 땅에다 대학을 세우냐고요. 22년 동아일보에 아인슈타인은 누구인가 시리즈물이 열려요. 이 뒤에 황진남은 상대성 원리가 무엇인지 설명을 합니다. 제가 이 기사들을, 연재 기사들을 제가 물리학 교수님들한테 이렇게 보여드렸어요. 정확합니다. 100년 전입니다. 100년 전에 우리나라 지식인들은 상대성 이론을 아는 거예요. 아인슈타인이 이때 관심을 끌었던 것은 또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일본에 아인슈타인이 방문합니다. 사실은 독일에서 일본까지 가는 것은 몇 개월이 걸리기 때문에 아인슈타인이 주저했어요. 그렇지만 일본 사람들이 적극적으로 구해서 아인슈타인을 일본으로 초청했는데 이때는 아인슈타인이 노벨상을 받기 전이었습니다. 일본은 미리 알아보고 아인슈타인을 초청한 거죠. 놀랍게 일본으로 가는 배편, 그게 수에즈 운하를 건너고 인도양을 건너서 홍콩으로 들어갈 즈음에 아인슈타인이 1922년 노벨상 수상자로 선정됐다는 소식이 들립니다. 일본은 대박이 납니다. 아인슈타인이 언젠가는 받을 줄 알았지만 그렇게 빨리 받을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 배 위에서 선정되니까 그냥 일본 열도고 환영하는 거죠. 우리가 잘 초대한 거잖아요. 그때 우리 조선의 지식인들도 이분을 만나러 갑니다. 이까지 오셨으니 옹신 김에 조선도 한번 들려달라고 그렇게 급파를 하면서 특집 기사들이 연일 납니다. 그때 당시에 1922년에 기사를 검색해 보시면 아인슈타인 이야기가 처음부터 계속 나와요. 수십 건 이상이 나옵니다. 매일매일 일거수일투족을. 그렇지만 아인슈타인은 이미 노벨상 수상자가 발표된 상태이기 때문에 일본에서도 너무 일정이 빡빡하고 바빠가지고 조선에는 오지 못합니다. 이를 안타깝게 여긴 사람들이 있었어요. 22년에 그 유학생들이 아인슈타인 강연을 듣고 23년 여름방학에 조선에서 상대성 이론 강연을 하자라고 한 겁니다. 이분들이 여기서 나오는 상대성 이론 강연을 맡았던 분은 최윤식이라는 분이고 이 최윤식이라는 분은 우리나라 도쿄 제국대학 수학과 학생이었고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수학 과목을 가르쳤던 사람이고 대한수학회를 창립하신 분이고 그렇습니다. 자, 이분들의 강연이 어땠는지 한번 한 장면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분들이 처음에 도착한 게 7월 7일 날 부산이었어요. 강연장에 500명이 왔습니다. 그 다음 날은 밀양 300명, 그 다음 날은 마산 500명, 그 다음 날은 제 고향이 경남 진주인데 진주에서 700명, 대전을 거쳐서 수원에서 1000명, 매일매일 그냥 한 번 한 게 아니고 전국을 한 달 동안 돌아다닙니다. 지금 아무리 우리나라에서 과학 강연을 할 때 500명, 1000명씩 오는 강연이 없어요. 100년 전입니다. 100년 전. 3시간을 계속한 최윤식 씨의 강연은 처음부터 끝까지 수학 공식으로 발전돼 나갔으므로 수학 지식이 있는 사람에게 그리 어렵지 않다나 대부분은 역시 알아듣지 못하는 허정성만 보였다. 그러나 청중의 대부분을 점령한 학생들이 끝끝내 필기를 계속하면 보는 사람과 말하는 사람으로 하여금 적히 마음을 진득게 했다. 못 알아들었겠죠. 알아들었을 리가 없습니다. 중력장 방정식에 텐스가 나오는데 뭘 어떻게 알아들어요? 3시간 동안 한 사람도 수백 명이 필기만 한다는 거잖아요. 모르면 미칠 것 같거든요. 분하잖아요. 우리가 과학기술이 뒤처져 가지고 일본의 식민지가 된 것도 억울해 죽겠는데 일본은 이미 아인슈타인을 알고 상대성 이론을 알아가지고 초청을 했잖아요. 우리는 그것도 못했으니 이거라도 받아 적어야 된다는 거잖아요. 한 달 동안 이렇게 합니다. 동강이라는 잡지가 있습니다. 동강은 문학 잡지입니다. 주요한 이런 사람들이 등단했던 곳이에요. 거기에 문인, 춘원 이강수가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이론에서 논문을 씁니다. 이거는 여러분들 국립중앙도서관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원리, 시간, 공간, 만유인력된 관념의 근본적 제조. 과학을 모른다면 알아도 알아야 되는 거죠. 이 사람들이, 지식인들이 카페에 앉아서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이 논문도 교수님들한테 읽혀드렸어요. 보여드렸어요. 정확합니다. 100년 전입니다. 100년 전에 소설가가 상대성에 대한 논문을 쓰던 시대가 100년 전의 대한민국입니다. 더 나가보시죠. 동강이라는 잡지가 문학 잡지이기 때문에 가을이 되면 뭐라고 그러죠? 독서의 계절. 그래서 독서의 계절이 됐으니까 애인에게 책을 권합시다. 이런 운동이 100년 전에 있었어요. 자, 그럼 어떤 책을 권해야 될까? 과학책으로는 에딩턴의 Space, Time and Gravitation을 권하고 싶습니다. 무슨 말인지 모르시겠죠?
자, 에딩턴은 1919년에 개기일식 때 태양 뒤쪽에 있는 항성이 비치는 걸 봐서 중력 렌즈, 일반 상대수로는 증명하신 분입니다. 엄청나게 유명하신 분이지만 스페이스 타임 그래비테이션 한 번도 우리나라에서 번역된 적이 없어요. 지난 100년간. 그럼 이 사람은 어떻게 읽었을까요? 원서를 읽었겠죠. 그냥 실명시, 무명의 익명의 독자가 에딩턴의 스페이스 타임 그래비테이션을 읽는 거예요. 자, 철학에 있어서는 칸트의 순수 이성 비판, 베르그송의 물질과 기억 이 정도는 읽어야 될 것 같고, 사회과학에서는 드리켐의 De la division de travail sociale, 사회분업론입니다. 왜 권하느냐고요? 조선 사람은 과학을 등한히 하니 그 패를 교정하자는 것과 무엇보다도 시대에 낙오되지 말아야지. 시대에 뒤떨어지면 안 되잖아요. 우리는 우리 후손 세대에 무슨 이야기를 해줘야 될까? 100년 전에 이미 이분들이 다 이걸 알고 최신 상대성 이론이 뭔지 춘원 이광수가 이야기하고 그걸 갖다가 애인에게 지금 권하자는 거잖아요. 지금 만약 애인한테 그런 권하면 안 되잖아요. 지금 포스트 시즌 야구 티켓을 구해줘야지. 가을이 됐으니까 가을 야구를 해야 되는데 무슨 지금 뒤늦게임에 사회분업론을 읽으라고 그래. 우리는 지금 100년 전보다 우리는 발전한 겁니까? 퇴보한 겁니까? 다행히 우리 충북 교육도서관에서 이런 훌륭한 자리를 해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기는 하는데 책을 더 읽어야 됩니다. 100년 전에 조상한테 부끄럽지 않아야 되잖아요. 그분들도 그 앞에 있는 조상들이 부끄럽기 때문에 전 재산을 바쳐서 비행기를 샀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아이들한테 무슨 이야기를 해줘야 됩니까? 100년 전에 우리 할아버지한테 부끄럽지 않아야 되는 게 저의 생각입니다. 동강에 어떤 이야기까지 나오는지 보시죠. 문학 잡지입니다. 자, 화석 연료가 다 없어지면 문명은 어디서 에너지를 얻을 것인가? 100년 전입니다, 지금. 이 에너지를 갖다가 원자력 발전이라든지 뭐 지열, 태양광으로 하자는 거예요, 지금. 생각해 보셨나요? 액체 수소로 풍력 에너지가 간헐성이 심하니까 에너지 저장 당수로 액체 수소를 생성해 가지고 지금 우리가 말하는 수소 경제가 지금 100년 전에 이야기했던 거예요. 그다음에 원자력 발전은 어떻게 되냐면은 수소를 깨뜨려서 헬륨을 만든다. 우리 원자력 발전은 핵 분열이 있고 핵 융합이 있습니다. 지금 말하는 건 수소를 헬륨으로 만드는 핵 융합이에요. 100년 전에 문학 잡지에는 핵융합 에너지를 만들어서 우리가 화석연료를 시대를 대비하자는 거예요. 우리는 얼마나 알고 있습니까? 다시 한번 우리 조상들에서 다시 생각을 많이 해야 됩니다. 자, 찰스 다윈의 기일이 4월 19일인데 이때 우리나라 전역에서 과학에 대한 행사를 합니다. 전체 상영관을 틀고요. 홍남파가 과학의 노래를 작곡하고 군악대가 연주해 가요. 그런데 구호가 재밌습니다. 구호가 한 개의 시험관은 세상을 뒤집는다. 너무 불순하죠. 이 사람들이 믿었던 것은 아까 똑같습니다. 조선 말에 그때 개화기의 개혁 사상이랑 이분하고 똑같습니다. 우리가 과학기술을 알면 언젠가는 우리가 독립할 수 있다고 믿었기 때문에 한 개의 시험관은 세상을 뒤집는다는 말을 하게 되죠. 그러니 당연히 탄압을 받습니다. 자, 그렇게 거치지 않고 이분들이 과학 잡지를 또 만드는데요. 과학조선 창간호가 지금 국립중앙도서관에 남아 있습니다. 제가 그 사진을 찍은 건데 이게 창간호 첫 페이지에 갑자기 이순신 이야기를 하면 어떡해요? 이순신의 거북선을 만들어서 일본을 무찔렀다는 거잖아요. 일제시대잖아요. 비격진천내를 만들어서 임진왜란 때 이겼다는 이야기잖아요. 불손합니다. 그래서 이분들 다 구속됩니다. 실제로 체포됩니다.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렸죠. 과학기술을 안다는 건 식민지한테 굉장히 위험한 겁니다. 안 가르쳤어요. 그래서 우리가 스스로 이렇게 깨치려고 엄청 노력했던 것이죠. 이렇게 구속됨에도 불구하고 실망하지 않습니다. 최규남이 본격적으로 신문에 등장합니다. 최신 물리학의 추향, 최규남. 여기 있는 거는 뭐냐면은 혹시 그 랄랄랜드 보시면 그리피스 천문대 나오죠. 그리피스 천문대가 이때쯤 만들어집니다. 그 기사도 나오는 거예요. 지금 100년 전에. 자, 어떤 내용인지 여기 보면 자세히 보시면 하이젠베르크 외에 웨이브 미케닉스하고 퀀텀 미케닉스 나오죠. 신문에 퀀텀 미케닉스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어떤 내용이냐? 자, 일찍이 전 세계 과학의 일대 혁명적 센세이션을 일으킨 아인슈타인의 상세시 이론도 어음간의 고전 물리학으로 기견되었고 현대 물리학에서 새로운 이론은 더 브로이, 슈레딩거, 하이젠베르크, 폴 디렉, 플랑크 등의 파동역학, 양자역학이다. 정리하자면 30년대 되면 야야 아직도 상대성 이론 이야기해? 고전 물리학이라니까. 그 옛날 이야기야. 현대 물리학은 양자역학이라니까. 라고 신문에 연재를 하는 겁니다. 일간지에. 여러분,
지금 일간지에 양재역학 연재하면 여러분들 읽을 수 있습니까? 100년 전에 조상들이 더 똑똑했던 거 아닐까요? 그래 놓고 우리가 지금 양재역학 배우자, 우리 애들한테 상대성 이론을 가르치자 하면 우리 100년 전에 조상한테 미안하잖아요. 그때 이미 다 했는데. 마지막 인물, 우장춘. 이 모든 인물이 여기서 합쳐집니다. 우장춘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아버지가 우범선입니다. 명상호 시해책 때 가담했던 인물. 그런데 이분이 자신의 가족을 갖다가 강원달이라는 사람한테 맡기고 혼자 미국으로, 일본으로 망명해서 일본인 여성과 결혼해서 낳은 애가 우장춘이에요. 되게 복잡하죠. 자신의 존재를 알고 있습니다. 자신의 아버지가 한 일도 알고 있어요. 1935년 도쿄 제국대학에서 박사학위를 받습니다. 그리고 1937년에 교토에 있는 종묘농장, 다키 종묘농장이라고 큰 지금도 남아있는 종묘상의 연구소장으로 취임해요. 와서 일부러 이 사람들을 찾습니다. 그리고 무슨 이야기 했는지는 몰라요. 하지만 확실한 거는 이 세 사람이 전부 다 해방이 되자마자 귀국해서 우리나라의 학문 분야를 시작합니다. 우리나라의 과학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최초의 물리학 박사, 최초의 수학자, 최초의 화학 박사, 최초의 공학 박사들이 우리나라 이 서울대학교에 전부 다 합류합니다. 그리고 부산에 종묘농장도 만들고 이렇게 해서 경성제국대학, 해방이 되자마자 경성제국대학은 경성대학으로 이름을 바꿉니다. 그러면 그 일본인 교수들이 있었겠죠. 제국대학이니까. 그 자리를 이렇게 일본에 유학했던 교수들이 메꿔줍니다. 그렇게 이어가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제 이게 슬픈 이야기가 41년에 이공학부가 처음 생겨가지고 46년에 이제 졸업생들이 우리 스스로의 졸업생들은 이때 처음 배출돼요. 그런데 이때 쪼개집니다. 서울대학교 종합반이라는 게 만들어져 가지고 우리나라의 학계가 절반으로 쪼개져서 이 중에 절반의 학생과 절반의 교수들이 월북합니다. 그렇게 만들어진 대학이 김일성 종합대학입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100년 전이면 우리가 상대성 이론 다 했는데 왜 지금 잘 모르겠을까? 이분들이 대부분 월북하셨거든요. 그래서 그 역사가 지워진 겁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저 뒤에 장세현이라는 교수 한 분만 제가 딱 기록해놨죠. 저분이 작년에 돌아가셨어요. 103세로. 제가 대학교 1학년 때 저한테 화학을 가르쳤던 분. 그분에게 이런 이야기를 조금씩 듣고 있고 이 사진이 서울대학교 기록관에 남아 있습니다. 그런 어떤 이념분열만 아니었으면 우리나라가 훨씬 다를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되죠. 자, 어쨌든 이걸 막으려고 했던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여운형입니다. 옆에 있는 이여성, 이름은 여성인데 여자가는 아니죠. 자, 원래 이름은 이명건이라는 사람이고요. 이분이 되게 부자였어요. 할아버지가 금부도사라서 집이 5,000평이고 집에 테니스 코트도 있어요. 그런데 17살에 놀랍지. 17살에 독립운동, 무장 독립운동 하겠다고 집에서 땅 문수를 훔쳐 도망가요. 45,000원인데 어느 정도 되냐면은 쌀 15,000 가마니. 17살짜리가. 그렇게 무장 독립운동 한다고 돈 훔쳐서 가다가 다른 친구를 만나요. 혹시 그 암살이라는 영화 보시면 김원봉이라는 사람이 잠깐 나옵니다. 자, 그 사람의 호가 뭐죠? 약산, 산과 같이. 그러니까 자기도 이름을 짓습니다. 나는 별과 같이. 그래서 여성입니다. 이분의 부인은 우리나라 최초로 알토였던 성악가이시기도 하고요. 복장이 장난 아니죠. 여름에 복장이 장난 아니죠. 이분은 우리나라 최초로 야외 패션쇼를 했던 분입니다. 이분의 동생이 이쾌대라는 또 화가시고 다들 이렇게 모든 보이들이 이제 세상을 이끈 건데 이 사람들이 어떻게든 이 이념 분열을 막아야 된다는 생각한 거죠. 학계가 분열되지 두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다시 서재필이 등장합니다. 서재필이 와서 어떻게든 이걸 분열을 막으려고 했던 거예요. 자, 뮤리엘이 다시 오죠. 뮤리엘은 끝까지 아버지를 지켰습니다. 자, 여러분, 뮤리엘이 가장 우리나라에 큰 역할을 했던 것은 유한양행 아시죠? 유한양의 마크가 뭐죠? 버들. 그거 만드신 분입니다. 자, 유한양행을 창립하신 유일한 박사랑 서재필은 동업을 했었고 동업을 하다가 유일한 박사가 먼저 귀국을 합니다. 1947년 7월 1일 납니다. 그런데 7월 19일 날 여운형이 암살됩니다. 여운형 괴한의 피살이라고 나오죠. 7월 19일 날 암살됐기 때문에 7월 20일 뉴스에 나온 겁니다. 그런데 위에 보면 올림픽 참가 기념 종합 경기대회가 있습니다. 같은 면에 왜 저게 나오느냐? 여운형은 스포츠도 중요하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일제시대 때 그 베를린의 올림픽에 송기정과 남성용이 갈 수 있도록 도와준 사람입니다.
그 젊은이들은 갈등했어요. 내가 일장기를 타고 뛰어내 아니다. 네가 뛰는 게 더 낫다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래서 영훈 형은 조선체육회를 맡아서 해방이 되자마자 제일 먼저 한 게 조선체육회를 부활시킨 다음에 IOC 가입이었어요. 우리나라가 국가가 없었잖아요. 해방은 됐지만 우리나라 정부 수립이 안 됐었잖아요. 그런데 IOC에 가입하는 게 국제기구에 어떻게 가입을 하죠? 합니다. 어떻게? 송기정을 다시 이용합니다. 그게 보스턴 마라톤입니다. 1947년 4월 19일 날 기적적으로 보스턴 마라톤에서 송기정이 또는 가르쳤던 서윤복이 우승합니다. 그것 때문에 1947년 6월 달 IOC 총회에서 KOC가 가입이 승인돼요. 우리나라 정부가 수립되기 전이에요. 그래서 올림픽 참가가 결정돼요. 그래서 영훈 형이 너무 기뻐가지고 올림픽 참가 기념 종합경기대회를 연 거예요. 거기 축사하러 가시다가 암살됐습니다. 이런 식으로 우리나라 역사는 희로애락이 다 섞여 있는 것이죠. 결국 우리는 좌우분열을 막지 못하고 이렇게 제일 처음에 나왔던 것처럼 6.25를 막게 됩니다. 그래서 괴뢰군 돌연 남침을 기도에 국력은 과학력이라는 이런 어떤 모순적인 기사가 실리는 그 순간을 맞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 나오는 저 국력은 과학력, 저 칼럼이 원문은 이겁니다. 원문은 보면 자연과학과 학제라는 겁니다. 최균함이 원했던 거는 이공계 교육을 훨씬 더 강화해야 된다는 거였어요. 그런데 6.25가 일어나는 바람에 실현되지 못했던 건데 보시면 어떤 것을 비판하냐면은 우리나라가 전 세계에서 이과 문과 구분이 있는 그 유일한 나라입니다. 그게 일본 교육의 잔재예요. 그래서 이 사람은 미국에서 학위받았잖아요. 그래서 그걸 없애야 된다는 거고 무슨 문제가 있냐면 자연과학의 혐오감을 가지고 공부를 깊이 하는 학생이 순수 문과계를 졸업하죠. 대학에 가서도 문과만 갑니다. 이렇게 교문을 나온 그네들은 자연과학에 아무런 교양이 없는 것은 물론이고 과학에 대한 이해조차 없는 반신불수의 대학 졸업생이다. 그런데 이와 같은 인문계통 졸업생이 사회에 나와서는 정치, 경제, 법률, 기타 모든 중요 방면의 지도자격으로 군림하여 이공학부 출신의 기술자를 부리는 지도적 지위를 점하게 된다. 이게 1950년 6월 25일 날. 우린 70년대에 우리는 얼마나 여기서 벗어나 있나요? 얼마나 벗어나 있나요? 이때 이미 그러니까 춘원 이광수가 상대세는 논문을 쓰잖아요. 가을은 독서의 계절이니까 우리가 읽어야 되는 건 에딩턴의 스페이스 타임 앤 그래비테이션이에요. 근데 그게 왜 다 잊혀져 버리냐는 거죠. 이런 식으로 우리 역사가 많이 왜곡되는 거죠. 자, 본론으로 우장춘. 6.25가 일어나는 바로 그 직전에 1950년 3월에 이 사진을 찍고 우장춘은 대한민국으로 옵니다. 어떻게 올 수 있냐면은 해방이 된 다음부터 메가드 사령부는 조선에 있는 모든 일본인은 일본으로 보내고 일본에 있는 조선인은 한국으로 보냈어요. 내가 가고 싶다고 가는 게 아니에요. 자, 일본에 있는 사람이 조선에 오려면, 한국에 오려면 한국이어야 되는 겁니다. 근데 어떻게 올 수 있었죠? 자기 아버지가 강원도를 통해서 한국에 호적을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난민수용소에 스스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닭기 종묘농장에 굉장히 고액 연봉자였습니다. 모든 걸 버리고 한국에 옵니다. 그게 1950년 3월입니다. 그래서 그게 너무나 아쉬웠던 이승만 정부는 이분에게 100만 행을 줍니다. 그러니까 일본 고위직 그 연봉에 5년치를 준 거예요. 그런데 그걸 어떻게 했을까요? 이 가족들한테 줬을까요? 가족들한테 한 푼도 안 줍니다. 실험 실습 기자재를 사고 책 사놓고 종자산을 다 써버립니다. 왜 그렇게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간에 그렇게 해서 1950년 3월에 왔을 때 1950년 6월에 6.25가 일어나서 모든 피난민들이 부산에 몰려왔죠. 돈 있고 빽 있는 사람은 일본어를 밀항했어요. 이 사람 눈도 깜짝하지 않습니다. 계속 종자 연구만 해요. 50년 12월에 일본으로 휴가를 갑니다. 모든 사람이 안 돌아오겠지. 전쟁터로 돌아올 리가 없잖아요. 천연덕스럽게 돌아옵니다. 그리고 진도에다가 종자를 심고 처음에 제주도에 심으려고 했는데 제주도는 토질이 안 좋아서 여기는 종자 개량이 안 되니까 뭘 심은지 아세요? 감귤. 제주도의 감귤은 이 사람이 아십니다. 그 다음에 강원도에 인민군이 물러가서 뭐 심은지 아세요? 감자. 그리고 진도에서 생산된 게 배추하고 무입니다. 그걸로 우리는 김치를 만들 수 있어요. 그전에는 우리가 김치를 그렇게 풍족하게 못 먹었습니다. 자, 우장춘 바다는 어떤 분인가? 우의 삼각형. 우리는 우장춘을 갖다가 씨 없는 수박으로 하면 모독입니다. 씨 없는 수박은 우장춘의 업적이 아니고 다른 사람의 업적인데 육종학이 얼마나 대단한 걸 위해서 시범만 보인 거예요. 그런데 씨 없는 수박이라고 믿으면 안 되는 거죠. 우장춘의 가장 큰 업적은 우의 삼각형입니다.
이게 뭐냐면은 종이라는 것은 정의가 종이 다르면 교배를 해도 그렇게 만들어진 잡종은 후손을 만들지 못합니다. 뭐 노새라든지 뭐 그런 거 있죠. 잡종이 되면 후손을 만들지 못합니다. 이 사람이 그걸 갖다 깹니다. 배추와 양배추를 전혀 종이 다른데 교배를 했더니 유채가 나옵니다. 그걸 증명하셨어요. 그게 우의 삼각형입니다. 그 다음에 가장 큰 업적은 그걸로 박사학위를 받고 그 다음에 김치의 은인이라고. 자, 옛날에 우리나라 배추는 얼갈이 배추 같은 거였어요. 그러면 튼실하게 많이 못 먹어요. 크고 뚱뚱한 배추는 우장춘이 만든 겁니다. 그 다음에 무는 옛날에 우리 총각김치 만드는 그런 무였어요. 그렇게 하면 많이 못 먹어요. 튼튼하고 뚱뚱한 무는 이분이 만드신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냐? 식량 문제를 해결하려면 이것부터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1960년대 우리나라 통계를 보면 하루에 우리가 양곡, 곡물을 갖다가 400g 먹었어요. 김치도 400g 먹었습니다. 2개밖에 안 먹었죠. 어르신들은 기억하실 거예요. 밥하고 김치밖에 안 먹었지 뭘 다른 걸 먹어요. 지금도 아이들이 치킨, 우유 다 먹지만 피자 먹지만 1위가 양고기고 2위가 김치입니다. 아이들 급식에 김치 빠진 거 보신 적 있으신가요? 김치의 은인입니다. 우리나라 식량량 문제를 해결하신 분이에요. 마지막에 벼를 갖다가 어떻게 개종하려고 하다가 돌아가셨어요. 이 노래 아시나요? 다 아죠. 이게 언제 만들어진지 아세요? 1969년 아폴로 우주선이 달에 착륙할 때 윤석중 선생이 자라는 아이들에게 힘을 내라고 이거 했습니다. 제가 사실은 일론 머스크랑 동갑입니다. 1971년생인데 제가 어렸을 때는 우리가 일론 머스크 같은 교육을 못 받았어요. 제가 어렸을 때는 우리 부모님이 저보고 주산학원 보냈어요. 할 게 그거밖에 없잖아요. 일론 머스크는 주산 안 배웠을 것 같아요. 컴퓨터 학원 다녔겠지. 그런데 저는 이 노래를 듣고 생각했습니다. 지금 당장은 우리가 주산학원 다니지만 내가 커서는 우리 후속 세대 앞에서 떳떳하게 하기 위해서는 나도 이걸 만들어야겠다. 자, 누리호를 제작하는데 몇 개 업체가 있었을까요? 300개 업체가 참여합니다. 왜 그랬겠습니까? 똑같이 제 또래들입니다. 이 노래를 들으면 자랐거든요. 여기 보면 과학적 이야기 다 나오죠. 앞으로가 혹시 아폴로라고 들으지 않으세요? 그리고 지구는 둥그니까 지금도 지구가 평평하다고 믿는 사람이 있어요. 네, 지구는 둥그니까 자꾸 그러나면 온 세상 어린이로 다 만나서 달 날아가겠다는 거잖아요.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어려운 시기에서도 뭔가 하겠다고 미국에서 의사 된 사람이 자기 미국인 대통령 친척인 미국인 만삭인 부인을 데리고 한국에서 오신 분이 계시고 미국에서 쌀농사로 100만 장자가 됐는데 그 전 재산을 바쳐가지고 비행대대를 만드신 분이 계시고 그 어려운 시기에도 상대성과 양재 역할을 배워가지고 일간지에 다 연재하신 분이 계시고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500명, 1000명씩 모아서 상대성으로 특강을 하신 분이 계시고 그 시기에 화학을 배우고 물리학을 배우고 왜 그랬을까요? 부끄럽지 않고 해서. 중간에 나왔잖아요. 시대에 나고되지 말아야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우리는 조상들을 잊고 있습니다. 제가 말하는 조상들은 세종대왕이나 이순신 장군이 아니에요. 바로 우리 할아버지들입니다. 불과 얼마 전까지 이런 분들이 우리 이 땅에 있었고 여기에 있었고 누군가가 여기서 과학을 가르치고 수학을 가르쳤기 때문에 그렇지 않고서는 1945년 동안에 그러니까 저희 회사가 공장이 베트남에 있어요. 베트남에 공장을 지을 때 이런 말을 했습니다. 베트남의 공산당 간부가 저한테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대한민국은 1953년에 전쟁이 끝나서 35년 뒤인 1988년에 올림픽을 개최했습니다. 베트남은 1975년에 전쟁이 끝났는데 35년 뒤에 올림픽은커녕 고속도로도 없습니다. 우리도 잘 살고 싶습니다. 대한민국은 어떻게 했나요? 그때 6.25가 일어났을 때 이티오피아가 우리나라를 아프리카에 있는 이티오피아를 우리나라에 원조를 했잖아요. 상상도 못하는 일을 했잖아요. 근데 그 몇십 년 동안 어떤 일이 그게 갑자기 된 게 아니고 앞에 누군가 있으신 거죠. 수학을 배우고 과학을 배우고 물리학을 배우고
종자를 개나고 식량비를 모든 자신의 인생을 다 바쳐 사신 분이 계시잖아요. 그런 분들의 기억을 갖다가 하지 않으면 우리가 지금 이 아이들에 해줄 말이 없습니다. 열심히 살아라가 아니죠. 시대에 뒤처져 이 말을 위해서 지금 인공지능, 로봇, 드론 시대에 우리는 무슨 말을 해줘야 됩니까? 조상들은 멍청했다? 그런 말 하면 안 되죠. 부끄러운 겁니다. 자, 조선이 만난 아인슈타인 긴 강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오늘 민태기 박사님을 모셔서 이렇게 뜻깊은 강연을 들었는데 박사님 저는 제가 책을 꼼꼼히 읽었거든요. 감사합니다. 그런데 책을 읽는 것보다 100배는 더 재밌었어요. 여러분들도 그러셨죠? 네, 감사합니다. 타고난 이야기꾼이세요. 그런 얘기 많이 듣지 않으세요? 말이 좀 낫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글보다는 말이 낫다고. 아, 그런 것 같아요. 정말 글을 보면 너무너무 정신없어요. 꼼꼼히. 근데 오늘 강연은 정말 탁월한 이야기꾼이다 이런 생각을 들어서 아마 그래서 민태기 박사님을 한번 만나본 분들은 또 보고 싶어서 더 모시고자 하는 그런 마음인 것 같은데 우리 오늘 함께 만나신 여러분들은 그런 면에서는 행운이라고 생각합니다. 스스로를 위해서 박수 한번 쳐주시죠. 감사합니다. 네, 저희들이 사전에 라디오 방송 문자 메시지를 통해서 우리 참가자들에게 사전 질문을 받은 게 있습니다. 그 질문 몇 가지 한번 보면서 그걸로 질의응답 대신할까 하는데요. 한번 띄워주시죠. 안녕하세요. 이번에 교수님 강연을 들을 예정인 평범한 중학생입니다. 이 중학생 지금 왔어요? 저 여학생이네. 이 왼쪽에. 네. 조선이 만난 아인슈타인을 쓰실 때 과학 이야기더라도 역사와 관련된 지식이 많이 필요할 텐데 기계를 전공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내용의 책을 쓰시게 된 계기가 무엇인가요? 이 책을 쓰게 된 게 그 아까 제가 말씀드린 태극기 휘날리며 그 장면에서 그 신문을 얼핏 지나가서 사실은 자세히 못 봤어요. 그래서 뭔가 신문을 보길래 거기에 그날 나왔던 신문들을 제가 검색하기 시작했어요. 검색하다 보니까 그게 나왔는데 옆에 국력은 과학력이 보이는 거예요. 말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이 누군지를 제가 추적하는 것들을 그때부터 한 20년 전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여러분들 TV 드라마 보다가 그 인물이 보는 신문에 나온 글귀를 찾아보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박사님 대단하십니다. 그렇게 해서 시작하셨고. 제가 여기에 나왔던 그 제 책에 인용된 그 기사들이나 이런 것들은 전문 논문들은 제가 하나도 안 썼어요. 전부 다 신문을 검색하면 여러분들이 지금 이 자리에서도 검색하면 볼 수 있는 것들입니다. 제가 답답했던 거는 그걸 검색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잊고 있다는 거죠. 그게 너무 좀 속상했어요. 이렇게 이분들이 피를 흘리면서 피토하듯이 그 기록을 남긴 거잖아요. 어떤 기자가 가서 최인수 씨의 강연은 3시간을 계속되어 나갔으나 한 사람도 그 사람 심정은 어땠을까요? 보고 있는 그 사람의 심정은. 그럼 누군가 그걸 갖다가 전해줘야죠. 여러분들 다 찾을 수 있습니다. 아까 말했던 애인에게 권하는 책, 여러분 검색하면 다 나옵니다. 현재 대한민국에서 국가적으로 시급한 공학적 과제가 있다면 어떤 것이라고 생각하시나요? 그 시급하다는 이야기보다는 어떤 특정한 개별 어떤 그 과제를 이야기하는 것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부족한 게 뭐냐면 모든 것들이 개별화돼 있어요. 지금의 세대는 통합의 세대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이런 생각을 해요. 삼성전자에 들어가면 전자공학을 해야 되겠지라고 아이들한테 가르칩니다. 삼성전자에서는 전자공학 한 사람이 필요 없습니다. 우리나라는 반도체 설계를 많이 하지 않아요. 외국의 고객들이 설계한 것들을 만들어주는 서비스가 삼성전자입니다. 근데 우리가 잘못 아는 게 많은 거죠. 자, 그러면 자동차에서 가장 그 비용적으로 비싼 부품들은 전부 다 전기 부품입니다. 그래서 자동차 회사들은 더 이상 기계공학자를 뽑는 것보다는 전기전자 쪽을 더 많이 써요. 자동차 엔진은 60만 원이지만 LED 헤드램프는 120만 원입니다. 왜 그렇게 됐는지도 나중에 생각하시면 지금의 산업은 어떠한 특정한 단어에 우리가 매몰되다 보니까 우리 산업에 대한 이해가 너무 부족한 것들이 계속 이어진, 그게
국제 기능 올림픽 시대의 생각들로 아이들을 가르치다 보니까 아이들이 뻗어나갈 길을, 그러니까 항상 이렇게 저한테 물어봐요. 무엇을 하고 싶은데 무엇을 전공하면 되냐요. 그런 거 없습니다. 어떤 것을 전공해도 거기에서도 언어학을 전공해도 그 안에서 과학이 있어요. 어떤 지금에 있는 세대들한테는 아무거를 어떤 아이들이 그냥 좋아하는 걸 시켜도 그 애들이 충분히 할 수 있는 직업적인 선택의 권리가 주어집니다. 그만큼 다양합니다. 그런데 아이들이 처음부터 어떤 여학생이, 중학교 여학생이 저한테 찾아왔어요. 선생님, 저는 과학자가 되고 싶은데 부모님이 말린다고. 왜 말리냐? 제가 수학을 너무 못하거든요. 그런데 너는 왜 그러면 이과에 가고 싶냐? 저는 푸바오가 좋아요. 푸바오 좋아하는 거랑 수학하고 무슨 관련이 있습니까? 근데 왜 애들 길을 죽여놓나요? 수학을 잘해야 되는 이공계 학문이 몇 개나 될 것 같습니까? 삼성전자 반도체 엔지니어들이 기껏해야 엑셀 쓰는데 편미분 방정식 평생에 볼 일이 없어요. 근데 왜 애들을 갖다가 그거 안 풀면 안 되는 것처럼 그거 풀어서 결국 의대 갈 거잖아요. 아무 상관없습니다. 근데 아이들에게 그렇게 한다는 자체가 저는 되게 약간 죄책감도 들고 너무 미안합니다. 왜 아이들한테 그런 학업적인 문제를, 아니 미국 애들은 SAT 만점 받는 애들이 오케스트라하고 그냥 체육하고 그러는데, 이번에 스탠포드 대학에서 메달 딴 개수가, 스탠포드 대학 학생들이 메달 딴 개수가 대한민국보다 많습니다. 스탠포드 대학에는 체육 특기생 없어요. 미국에서 제일 유명, 그러니까 스탠포드 대학은 노벨상 수상자 100명이 넘잖아요. 그래서 특정한 분야를 하는 것보다 여러분이 하고 싶은 것, 여기 있는 어린이들이 정말로 하고 싶은 그 게임을 하든지 뭐든 하면 성공할 수 있습니다. 그만큼 다양해졌어요, 우리나라는. 박사님께서 지금 이 책을 통해서 우리에게 굉장히 통렬하게 현재 우리가 너무 안타깝다, 이 끊어진 게 왜 끊어졌다고 생각하십니까? 이념입니다. 예. 우리가 해방 일제 강점기 때도 그나마 호기로웠던, 아무리 구속되고 힘들어도 버텨나왔던 사람들이 우리끼리 형제끼리 총뿌리를 거누면서 더 이상 말을 못하는 거예요. 자, 아까 말했던 도상록 이런 사람들이 있었잖아요. 도상록이 이미 1930년대 양재학강 논문을 영문전을 발표합니다. 아무도 모르시죠. 왜냐하면 월북해서 북한의 핵물리학을 이끌었거든요. 우리나라 역사에 삭제됐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거는 해방 이후의 삶이고 그 전의 것들은 우리가 알아줘야 되잖아요. 근데 그 사람의 하나의 그걸 가지고 다 삭제를, 친일파라고 빼버리고 월북했다고 빼버리고 이렇게 빼버리면 우리 남는 게 뭐가 있냐요. 제가 사실은 이런 말, 제가 충청도에 와서 해야 되는지, 제가 롯데 팬인데 가려고 못하지 않습니까? 그때 이제 우리끼리 이야기를 해요. 롯데가 아깝게 9대8로 졌어요. 아깝게 9대8로 졌다고 1대0으로 기록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9점을 실점한 걸 다 기록해야죠. 8점을 득점한 거를. 지금 1대0으로 가르치는 것 같아요, 아이들에게. 그게 너무 안타깝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민태기 박사님께서 우리에게 해주고 싶은 말씀 딱 3분 마지막 말씀 청해 듣고 이 시간 마치는 걸로 하겠습니다. 박사님 부탁드립니다. 제가 항상 지금 생각하는 거는 저는 제 부모님을 많이 생각합니다. 미친 듯이 일했죠. 그렇게 안 하고서는 우리나라가 이렇게 될 수가 없어요. 그럼 나는 우리 후손 세대한테 그렇게 말할 수 있는 부모가 될 것인가? 정말 그만큼 노력했는가? 우리가 참 힘든 게 우리나라가 군사력이 세계 6위입니다. 6위인데 1, 2, 3, 4위를 불려드릴까요? 1위가 미국이죠. 2위가 중국, 일본, 중국, 러시아 뭐 이렇지 않습니까? 다 우리 근처에 다 있어요. 제가 이 말을 뭐 하냐면은 참 6위면 5위면 너무 잘한 것 같은데 전교 6등인데 반에서 5등이에요. 우리가 좀 지정학적으로 너무 안 좋아요. 네. 너무 작은 데서 이렇게 유지하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그걸 유지했잖아요. 우리 부모님들이 자랑스럽게 대한민국이라는 정체성을 자유민주주의를 유지했잖아요. 그러면 우리 아이들에게 무엇을 줄 것인가 생각을 한다면 조금 우리가 각성을 해야 되는데 조금 더 시야를 넓힐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거기에 대해서 여기 오신 분들은 우리 자녀들이나 다음 세대들에게 자꾸 문해력이 없다라든지 뭐 돈에 집착, 애들한테 돈에 대해서 관념을 잘 생각해 보세요. 애들이 생각하는 가장 큰 돈이 뭔지 한번 물어보시면
놀랄 겁니다. 아이들한테 매일 10,000원을 준다고 가정을 해보세요. 10,000원이라는 게 놀랍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물어봐요. 그러면 매일 10,000원을 모으면 얼마를 모으면 1억이 될까? 그러면 더 놀랍니다. 얼마 모아야 될 것 같아요? 27년을 모으면. 제가 그 다음에 물어봅니다. R&D 예산은 얼마일까 해보면 누군가 20억이라고 그래요. 그러면 옆에 있는 이 학생이 20억 얼마나 큰 돈인데 막아요. 내가 그럴 때 몇 조 원 이야기하면 생각이 안 납니다. 매일매일 1억을 모아서 27년을 모으면 1조가 돼요. 근데 우리가 그런 개념을 안 가르치지 않습니다. 이제 이런 것들이 아이들과 소통하는, 아이들은 굉장히 더 열려 있습니다, 우리보다. 그 친구들에게 소통하는 방법이 조선이 만난 아인슈타인에서 마지막 전달하려고 하는 메시지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충북 교육도서관과 CJB가 함께한 2024 미디어와 함께하는 교육가족 콘서트, 오늘 민태기 박사님을 모시고 여러분과 함께한 이 시간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